동네 아이들이 킬킬대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외곽의 작은 골목, 살이 많이 찐 여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손이 올라가는 그 순간 사람한테 돌 던지면 쓰나? 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보 아저씨다! 바보가 저 돼지 좋아하나 봐! 이 동네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남자, 이민수였습니다. 과연 이 바보는 왜 남들이 던지는 돌 앞에 섰던 걸까요?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결말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외곽 야산 비탈 아래 허름한 비닐하우스 작업장. 2025년 여름 아침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민수는 새벽빛 속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삽자루를 쥔 손은 굳은 살로 두꺼웠고 땀에 젖은 작업 티셔츠는 등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가 일구는 땅은 부모님이 물려준 비탈집 묵은 땅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해서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는 곳이었지요. 이민수 30살. 마을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은 단 하나, 바보 민수였습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금이 간 구형 모델이었고 입고 다니는 옷은 언제나 흙투성이 작업복뿐이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고 저녁이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두 자리 숫자가 깜빡이는 화면을 보고 한숨 한 번 쉬고는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동네에서 가장 밑바닥을 사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땅을 일구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냥 입을 닫고 묵묵히 삽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저 바보, 저 돌밭에서 대체 뭘 얻겠다고 저러나?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은 야산 아래 낡은 컨테이너 주택이었습니다.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인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었지요. 컨테이너 내부는 1인용 가스버너 하나, 간이 침대 하나, 그리고 작업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가 기울어진 채로 붙어 있었고 달력 속 날짜들은 볼펜으로 하나씩 지워져 있었지요. 반면 이민수의 형 이진수는 같은 동네에서 가장 번듯한 2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해, 형 이진수는 장례도 채 끝나기 전에 동생을 거실에 앉혀놓고 말했지요. 민수야, 아버지 재산 말인데 형이 맞으니까 아파트랑 가게는 형이 맡아야 맞지 않겠어? 너는 저 비탈 야산 땅 가지고 어차피 너 가게 관리도 제대로 못할 거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랐지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형한테 밀리고 마을 아이들한테 밀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꼴찌였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늘 놀림감이 되었지요.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세상에 민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야산에 올라 돌을 골라내고 땅을 다지고 아주 조금씩 일구었습니다. 이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컨테이너 주택 창문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면 그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지요.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빈 물통을 들고 야산으로 올랐습니다. 오전 내내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고 다졌습니다. 오후에는 인근 농가에 품을 팔러 다니기도 했지요. 삽질이든 집 나르는 일이든 불평 없이 맡아서 했습니다. 민수 저 바보, 일은 열심히 해. 근데 좀 답답하다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눈치가 없어. 품을 팔러 가는 집집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당을 받아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야산 땅 정비 비용으로 조금씩 모았지요. 민수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었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인지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온 사람인지가 그냥 손에서 보였지요. 민수 스스로도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이상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손은 왜 봐? 얼굴을 봐야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산을 일구면서 민수가 발견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땅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었지요. 작은 웅덩이 자리마다 이상하리만큼 지면이 촉촉했고 깊이 파면 물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말했다가 땅을 빼앗길까봐 그냥 혼자 알고 있었지요. 형 이진수는 그 무렵 부모님이 남긴 가게를 이용해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편이었지요. 차도 새 SUV로 바꿨고 2층 집도 새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민수를 볼 때마다 형은 어김없이 혀를 찼습니다. 야, 민수야. 저 땅에서 뭐 나오겠냐? 차라리 형 부동산 일이나 도와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무렵 이진수가 새 SUV를 몰고 지나가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야, 민수야. 아직도 그 돌밥하고 있어? 아이고, 형 말 들어. 그 땅 그냥 빨리 팔아. 땅값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뭐가 아니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에이, 진짜. 이진수가 창문을 올리며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배기가스가 민수의 얼굴 앞에서 피어올랐지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형의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민수는 다시 야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아직 돌 고르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동네에서 결혼정보 일을 하는 박 소장이 이진순의 2층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 좋은 자리 하나 봐놨어요. 옆 읍내 김 의원 딸인데요. SNS 팔로워만 20만이에요. 얼굴도 예쁘고요. 아버지 재산이 꽤 되는 집이라더라고요. 이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잘 됐네요. 그쪽으로 맞춰봐 주세요. 박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 단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민수 씨 자리도 들어온 게 있어서요. 이진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민수요? 그 바보한테 무슨 혼처가 들어온다고요. 박 소장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가씨인데요. 살이 많이 찌고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동네 아이들이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돼지라고. 이진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 딱이네. 바보한테는 돼지가 어울리지. 잘 맞겠다. 그날 저녁 이진수는 야산에서 내려오는 민수를 골목 어귀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야, 너 혼처 들어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가씨라는데 살이 많이 쪄서 동네 애들이 돼지라고 부른대. 민수의 얼굴에서 기대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진수가 민수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돼지랑 살게 되겠네. 하, 바보한테 돼지면 딱이지. 밥값이나 감당하겠냐?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진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으면서 2층 집 현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야산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돌 고르다 생긴 먼지가 민수의 작업복 소매에 뿌옇게 묻어 있었지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컨테이너 주택 앞에서 물통을 씻고 있을 때 골목 저편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찐 여자였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렸고 고개가 숙여 있었지요. 동네 아이들이 먼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야, 저거 뚱땡이다. 돼지 왔다. 아이들이 킬킬대며 몰려들었습니다. 골목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는 녀석도 있었지요. 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를 든 아이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두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사람한테 돌 던지면 쓰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멈칫했지요. 민수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멍하고 순한 눈빛과 달리 그 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가 여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여자. 이름은 한소연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인 손이었습니다. 물집 자국이 남아있고 손가락 마디가 거뭇하게 탄 손. 손등에 실금처럼 갈라진 틈이 있었지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곱네요. 일하는 사람 손이에요. 소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나 그 혼처 받을게. 이진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손을 봤어. 그걸로 됐어. 이진수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야, 손이 뭐가 중요해? 얼굴을 봐야지. 아이고, 진짜 바보는 바보구나.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대신 나중에 평생 돼지랑 살면서 후회해도 나한테 찡찡거리지 마라.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형의 집 문을 열고 나왔지요. 골목 저편 저녁 노을이 야산 능선 위로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소연이 홀로 걷고 있을 터였습니다. 민수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결정되는 느낌이 들었지요. 혼인신고는 조용하게 마쳤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도장 하나를 탁 찍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민수와 소연은 읍사무소 계단을 나란히 내려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뜬 기색도 특별한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지요. 형 이진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끝이야? 하, 진짜 바보담네.
그래, 바보가 돼지랑 사는데 예식은 무슨 예식이야.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입을 타고 퍼졌습니다. 민수는 전에 들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변변한 식도 못 치러서.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소연이 창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버스가 달렸지요. 창밖으로 야산 능선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이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주택에 들어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1인용 가스버너, 간이 침대, 벽에 기울어진 달력, 흙투성이, 작업도구들. 그것이 전부인 공간이었지요. 소연의 시선이 한 바퀴를 돌고 민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엌 써도 돼요? 민수가 머뭇거리며 가스버너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부엌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가져온 짐 가방에서 작은 냄비 하나와 된장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가스버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지요. 냉장 보관해 온 두부를 깍둑썰기에서 넣고 봉투에 담아온 달래 한 움큼도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된장찌개 냄새가 컨테이너 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연이 밥상을 차려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든든한 맛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이렇게 먹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의 목구멍이 살짝 조여들었지요. 맛있어요. 소연이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가 야산에 올라가려고 일어났을 때 소연은 이미 가스버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밥은 먹고 가야지요. 민수가 작업복 소매를 걷으며 멈칫 섰습니다. 소연이 말없이 프라이팬을 올려 계란 2개를 부쳤습니다. 밥과 된장국, 계란 프라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놓였지요. 안 먹어도 돼요. 편의점에서 먹으면 돼요. 매일 편의점 거로 드셨어요? 네. 소연이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민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찬물로 세수하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나서던 아침이 따뜻한 된장국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야산에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내려오면 소연이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저녁이면 어떻게 구했는지 반찬이 2-3가지씩 밥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돼지라 부르던 여자가 민수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이진수의 결혼식이 읍내에서 가장 크다는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200명이 넘었지요. 뷔페홀에는 음식이 넘쳐 흘렀고 로비에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새로 맞춘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서 하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지요. 박 소장을 통해 맺어진 신부 남이선은 소문대로 얼굴이 환하고 몸매가 날렵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예식장 바닥에 길게 깔렸지요. 이진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소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나은 와이셔츠를 걸쳤고 소연은 수수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진수가 남이선의 허리를 감으며 민수 부부 쪽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내 신부 좀 봐라. 이게 진짜 새 신부지. 이진수가 남이선을 자랑스럽게 옆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주변 하객 몇이 슬쩍 시선을 돌렸지요. 내 아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오므라들었지요.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남이선이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지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이진수가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돌아섰습니다. 야, 오늘 뷔페니까 실컷 먹고 가라.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민수의 손 위로 살며시 얹혔습니다. 꼭 쥐지는 않았지요. 그냥 얹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수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진수 부부는 제주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버스를 타고 조용히 이천으로 돌아왔지요. 버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흘러갔습니다. 소연이 창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꽃구경 가요. 둘이서. 민수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혼인 후 두 집안의 살림 차이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진수는 남이선의 친정아버지에게서 건물 두 채를 더 받았고 읍내 쪽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꿨지요.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순의 부엌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남이선은 신혼 첫날부터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았지요. 내가 여기 밥하러 시집 왔나요? 친정에서는 밥 한 번 안 해봤어요. 이진수가 어쩔 수 없이 밥하는 아주머니를 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이선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여보, 저 명품 가방이 필요해요. 친구들은 다 들고 다녀요. 여보, 친정 엄마가 돈이 필요하대요. 이진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씩 멈추지 않고. 반면 민순의 컨테이너 주택 부엌에서는 언제나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연이 새벽부터 가스버너에 불을 지피고 된장을 풀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민수가 야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배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지요. 민순의 집에서 밤마다 비명소리가 난대. 비명? 무슨 비명? 사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기겁하는 소리라더라. 그 소문은 금세 골목 전체로 퍼졌습니다. 편의점 아주머니도 들었고 이진수도 들었지요. 이진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밤마다 비명을 질러? 돼지한테 깔려서 죽어가나 보지. 그 바보 자식 평생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 진짜 그 꼴이 됐네.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도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지요. 이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을 놀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이진수는 몰래 민순의 컨테이너 주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산 기슭이었습니다. 낡은 시멘트 블록 담 사이사이에 틈이 있었지요. 이진수가 담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밥상을 물리고 가방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야산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지요. 소연이 보자기를 마루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연이 조용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노란 빛이 반짝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금덩어리였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 소연이 하나씩 꺼내 마루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지요. 민수가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금덩이잖아. 이진수는 담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민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마누라 아버지가 누구셔요? 소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진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담 뒤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날 밤 이진수는 아무것도 모른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금덩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지요. 바보 동생이, 돼지 같은 아내를 얻은 그 멍청이가 금덩이를 받고 있다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이진수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이진수는 그날 이후로 동생 집을 몇 번이나 더 엿보았습니다. 소연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습니다. 차 뒤로 다른 차가 한 대 더 따라 들어왔지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연배가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짙은 남색 재킷에 은빛 머리칼이 단정하게 넘어간 인물. 뒤에서 수행원 2명이 따라붙었지요. 그 노신사가 민순의 컨테이너 주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진수가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연이 마루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신사가 소연의 손을 잡았지요. 잘 지내고 있었느냐? 네, 아버지. 남편이 잘해줘요. 민수가 황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2 손을 모으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노신사가 민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깊고 따뜻했지요. 이진수는 담 너머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노신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민수로군. 내 딸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돌을 던지려는 것을 막아줬다면서, 그리고 내 딸의 손을 보고 혼인을 결심했다고.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그냥 사람한테 돌 던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봤는데 일하는 사람 손이었어요. 좋은 손이었고요. 노신사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사위로군. 세상 사람들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자네는 속을 보았어. 내가 사위를 잘 고른 것 같네. 담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노신사가 누구인지 이제 짐작이 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은 SUV, 수행원, 금덩이. 이진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돼지가 한창그룹 회장 딸이라고? 한창그룹 한창식 회장. 제게 순위 안에 드는 기업의 총수. 그의 외동딸인 소연은 어릴 때 병치료 부작용으로 체중이 크게 늘었고 피부에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딜 가나 놀림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위해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위를 찾고 싶었고 일부러 조건을 낮춰 소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진수의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었습니다. 아내 남이선이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됐어. 무슨 일 있어요? 됐다고. 이진수가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야산기슭에 있는 민수의 컨테이너 주택을 바라보았지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바보가, 그 쓸모없는 바보가 한창그룹 사위가 됐다고? 이진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자신이 혼처 제안을 받았을 때 코웃음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돼지라고 비웃었던 기억이 났지요. 그때 자신이 받았다면 그 생각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무렵 남이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백화점 신상 있잖아요. 친구들은 다 샀대요. 돈 없어. 적금 하나 해약하면 되잖아요. 이진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란다에 서서 민순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수 아내가 아니 서울 대기업 회장 딸이래. 그래서 금덩이를 보낸 거래. 세상에 바보가 재벌 사위가 됐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진수, 그렇게 동생 무시하더니 돼지랑 살라고 놀렸던 게 자기한테 돌아왔네. 이진수는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진수가 손댔던 부동산 투자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묶어놓은 땅이 개발 예정에서 빠졌고 자금이 꼼짝을 못했지요. 남이선은 여전히 친정에 돈을 보냈고 쇼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씩 멈추지 않고 이진수는 밤마다 베란다에 서서 야산 기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순의 불빛은 오늘 밤도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요. 사단은 이진수가 장사에 손을 댄 뒤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길이 따갑고 동생 민수가 재벌 사위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진수는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댄 것이 쌀 장사였지요. 읍내 도매상에서 빚을 내어 쌀을 사들이고 값이 오를 때 되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쌀값이 조금 올라 이진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지요. 남이선에게 새 가방도 사줬고 오랜만에 외식도 했습니다. 이진수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면 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 믿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달 쌀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쌀이 팔리지 않았지요. 창고비는 나가는데 쌀은 쌓여갔습니다. 이진수가 도매상에 낮은 가격으로 넘기려 했지만 이미 시세가 바닥이었습니다. 본전도 건지지 못했지요. 아이고, 진짜 재주가 없네. 장사 재주가 없어. 이진수가 빈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빚은 늘어갔습니다. 도매상에서 빌린 돈, 은행 대출, 지인한테 빌린 돈. 이진수의 스마트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어김없이 상환을 독촉하는 목소리였지요. 남이선은 그런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친정 엄마가 또 돈이 필요하대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돈이 없어. 몰라요. 나 친정에 돈 못 보내면 안 돼요. 그날 밤 남이선은 몰래 이진수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진수가 아침에 잔고를 확인하다 눈이 커졌지요. 잔고가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친정 엄마한테 보냈어요. 급하다잖아요. 이진수가 스마트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집을 나왔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이진수가 출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남이선이 없었지요. 방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옷장을 열어보았더니 남이선의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붙은 메모지 하나. 친정가 있을게요. 이진수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요. 남이선이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지만 남이선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왜 전화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옷은 왜 가져갔어? 당분간 친정 있을 거예요. 당분간이 뭐야? 언제 올 건데?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지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도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진수가 부엌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지요. 이튿날 이진수가 직접 남이선의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이선의 아버지 장인 김 의원이 현관에서 이진수를 막아섰습니다. 자네, 우리 딸한테 더 이상 손 내밀지 말게. 이진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어른, 이미 변호사와 이혼 상담 시작했네. 뭐라고요? 이혼이요?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남이선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당신, 이제 그만 가요. 남이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당신 건물 때문에 시집 온 거야. 건물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바보네. 남이선이 피식 웃고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히는 창문 소리가 이진수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진짜 바보였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이진수가 장인 집 앞에서 쫓겨났대. 동생 무시하더니 자기가 젖골이 됐네. 이진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이었지요.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죠? 그런데요. 도매상에서 나왔습니다. 빌려가신 돈말이에요. 내일까지 안 갚으시면 이 집 압류 들어갑니다. 이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이진수 씨,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입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진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하지만 이미 2 사람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진수가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밥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지요. 이진수는 차가운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천장이 보였지요. 그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진수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부동산 얘기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지요. 첫 번째 전화. 형, 나야.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 만날 수 있어? 나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2 번째 전화. 야, 나 진수인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돈이 좀 필요해서. 형. 사실 요즘 나도 빠듯해서. 미안해. 3 번째, 4 번째, 5 번째.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나중에.
이진수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수백 개였지만 지금 이 순간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이진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사귄 게 아니라 이름을 모은 거였구나. 그 무렵 마을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글이었는데 이진수가 도매상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 위기라는 내용이었지요. 이진수의 사업 실패, 남이성과의 이혼,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온 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퍼져나갔지요. 이진수가 그 글을 본 것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지요. 글 아래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건물 빼앗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바보 민수 무시하더니 본인이 더 바보였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이진수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귀가 뜨거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슬쩍 눈길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진수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진수의 스마트폰으로 남이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진수가 문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진수는 알았지요. 그것은 이제 남남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혼인할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이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 통로를 걸어오던 모습, 이진수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지요. 하객 200명 앞에서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이진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남이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건물 때문에 시집 온 거야. 이진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발끈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박 소장이 자신에게 남이선을 소개할 때 유독 강조했던 것. 그것은 남이선의 얼굴과 친정 아버지 김 의원이 가진 재산이었지요. 나는 남이선을 좋아했나? 아니면 그 재산을 바랐나? 이진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3명이었지요. 현관 앞에 버티고 서서 이진수가 나올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이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수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까지 못 갚으시면 집 압류 신청하겠습니다. 이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빚쟁이 중 하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진수 씨, 저희도 사람이에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결국 빚쟁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진수는 알았지요. 유예 기간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밥 먹다 만 요구르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이진수는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모두 빚쟁이들이었지요.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눈길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민수, 동생이었습니다.
이진수가 스마트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동생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이진수는 알았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혼자 가로챘습니다. 아내를 돼지라 비웃었습니다. 바보라 놀렸습니다. 결혼식에서는 면전에서 망신을 줬지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한다고? 이진수가 스마트폰을 덮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진수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빈속에 들어간 찬물이 서늘하게 내려갔지요. 어제 먹은 것이라고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습니다. 문득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민수도 매일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었지요. 아침마다 혼자 찬물로 세수하고 야산을 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돌밭을 일구었지요. 이진수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바보라 생각했었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당하며 사는 게 바보라고. 하지만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고 동생을 무시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삶을 쫓다가 이 꼴이 된 자신과 묵묵히 땅을 일구고 손을 보고 사람을 고른 동생과 지금 이 순간 바보는 누구인지. 이진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진수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지요. 발걸음이 저절로 야산 기슭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네 컨테이너 주택 골목 어귀였지요. 이진수가 골목 입구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소연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지요. 민수는 야산에 올라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빗자루질이 멈추더니 이진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이진수가 시선을 피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들어오세요. 이진수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연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이진수가 마당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서 있는데 소연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이진수가 찻잔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요. 저기,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비아냥도 없었지요. 그냥 담담하게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진수가 찻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한 잔을 받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지요. 그때 야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흙투성이었고 이마에 땀이 흘렀지요. 민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다 이진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형제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진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민수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였습니다. 이진수의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지요. 민수야, 형이 잘못했다. 민수가 말없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건물을 혼자 가지고 너한테 야산 자갈밭만 줬고 내 아내를 돼지라 부르고 너를 바보라 부르며 평생 놀렸어. 그거 다 형이 잘못한 거다.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해도 뭘 바랄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근데 형이 잘못했다고 그것만 말하고 싶었어. 이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산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지요. 민수가 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형, 일어나. 형을 세운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밥은 먹었어? 이진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어제부터 못 먹었어. 들어와. 밥이나 먹자. 이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민수가 형의 등을 밀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지요. 이진수가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돼지라 부르며 놀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버너에 불을 올리고 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이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이서는 한 번도 밥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라 놀렸던 소연이 지금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소연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오르는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깍두기까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지요. 이진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목이 메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이진수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요. 언제부터인가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남이선이 집을 나간 뒤로, 아니 사실 남이선이 집에 있을 때도 이런 밥상은 없었지요. 언제나 배달 음식이거나 밖에서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요. 억지로 참으며 된장찌개를 한술 더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밥을 다 먹고 이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민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이진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는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형은 형이지. 이진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빚이 많아. 내일이면 집이 압류 들어온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아니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응? 내가 도와줄게. 이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니야. 저번에 내가 건물도 다 가져가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때는 형이 돈만 원했어. 민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 형이 잘못을 인정했잖아. 그게 먼저지. 돈은 나중이고. 이진수가 입을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바보였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형도 바보 아니야. 늦게 깨달은 것뿐이지. 그 뒤로 이진수는 며칠 동안 민수네 컨테이너 주택에 드나들었습니다. 딱히 민수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어야 했는데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지요. 소연이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민수가 야산에 올라갈 때 옆에서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야산에 올라가면 민수가 돌을 고르고 땅을 다졌습니다. 이진수가 그 옆에서 삽을 들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팠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진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상하게도 땅을 팔수록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흘낏 보며 말했습니다. 형, 손이 벗겨졌어. 괜찮아. 장갑 줄까? 아니, 그냥 파자. 두 형제가 나란히 야산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이런 적이 없었지요. 형제가 나란히 땅을 파본 적이. 진수가 삽질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그날 저녁 이진수가 민수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버너가 켜지고 냄비가 올라가는 소리, 나무를 묻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지요. 민수가 옆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진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처음에 소연 씨 손 봤을 때 진짜 그것만 보고 결심한 거야? 응. 무섭지 않았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형, 나는 평생 겉으로 봐서 좋은 게 없었어. 형한테도 그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겉으로 보면 내가 제일 바보였지. 근데 소연이 손은 달랐어. 그 손에 진짜가 있었어. 이진수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나? 지금 이 손이 진짜인가? 이진수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산을 파다 생긴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오늘 처음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는 혼자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았지요. 창밖으로 야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 있었지요. 민수네 컨테이너 주택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이진수가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남기며 하셨던 말씀,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이진수는 장례식 날 이미 어겼지요. 건물을 혼자 가져가던 그날 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진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이 넘게 동생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진짜 바보는 누구였나? 이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겉만 보고 비웃은 자.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남이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하객 200명을 보았습니다. 화환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정작 남이선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지요. 반면 민수는 소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이고 물집 잡힌 손을 보고 좋은 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손이 옳았지요. 이진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올라오려는 것을 이진수는 꾹 눌렀습니다. 불쌍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지요. 불쌍한 것은 그동안 자신에게 치이며 살아온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지요. 이진수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요. 빚쟁이들에게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수가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창밖으로 민수네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볼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창식 회장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SUV가 골목 어귀에 멈추고 회장이 내렸습니다. 수행원 둘이 뒤를 따랐지요. 회장이 민수네 컨테이너 주택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자네, 형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형님이 좀 힘드셔서요. 형을 감쌌다더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수에게 말했지요. 형을 한번 불러오겠나? 이진수가 민수네 컨테이너 주택으로 불려왔습니다. 회장과 마주했지요. 이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이 이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민수 형이라면서 내 사위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 어릴 때 자네한테 많이 무시당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더군.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려 한다고. 이진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예,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회장이 이진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세. 특히 동생 앞에서는 더 그렇지. 자네 용기가 대단하군. 이진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못난 짓을 너무 오래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 빚이 얼마나 되나? 이진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어르신께서 신경 쓰실 일이. 내가 물었네. 얼마나 되나? 3억 정도 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내가 그 빚을 갚아주지. 이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어르신 사위를 평생 구박했습니다. 어르신 따님을 돼지라 놀렸고요. 그런 놈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사위가 자네를 용서했네. 그러면 나도 용서해야지. 이진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걸세. 만약 예전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빚을 다시 받아낼 걸세. 이진수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동생한테 잘해주게. 내 사위는 자네 같은 형을 버리지 않았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자네도 알고 있을 테지? 이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지요. 민수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민수를 바라보았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민수는 언제나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맞서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요. 이진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응. 형이 잘할게. 앞으로. 민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형.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이 돌아가고 나서 민수가 이진수를 야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야산 한쪽 민수가 열심히 파온 자리였지요. 거기에 파이프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형, 여기 봐. 민수가 파이프 마개를 열었습니다. 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솟구쳤습니다. 맑고 찬 물이었지요. 이게 물이잖아. 안반수예요. 수질 검사도 마쳤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고급 지하수래요. 이진수가 솟구치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래됐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가져갈까봐. 이진수가 가슴을 맞은 것처럼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지요. 웃다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내가 그랬겠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형도 아는 땅이야. 이진수가 솟구치는 물을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손바닥에 고였지요.
이진수가 그 물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달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보물이었구나. 응. 그날 저녁 두 형제가 야산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야산 능선 너머로 길게 퍼져나갔지요. 멀리 읍내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물을 한 잔 따라 이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아까 솟아난 안반수였지요. 이진수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민수야. 응. 아버지 건물 말이야. 내가 다 가져간 거잖아. 응. 그거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반 돌려줄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형, 나는 형이 미웠던 적이 없어. 이진수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러웠어. 야속했고, 하지만 미워하진 않았어. 형은 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을 어떻게 미워해? 이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다 됐어, 형. 아니야. 미안하다. 두 형제가 나란히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반수 잔을 손에 쥔 채로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장이 약속대로 이진수의 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스마트폰에서 독촉 전화가 사라졌지요. 이진수가 빈 통화 목록을 내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진수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야산의 자갈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벗겨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5년 넘게 혼자 해온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할 자격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진수가 밭을 일군다더라. 그 잘난 척하던 사람이 변하긴 변하나 봐. 이진수는 그 말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밭을 팠지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이진수는 옆 마을 과부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살이 쪄서 소연처럼 통통했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지요. 하지만 손이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가 거뭇하게 탄 손이었지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진수가 그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곱네요. 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 손이에요. 좋은 손입니다. 순이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순이를 골랐냐? 이진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이진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진수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짜처럼 보였지요. 그날 이후 이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산 비탈 아래 컨테이너 주택은 2층 주택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마당이 넓어졌고 마당 한쪽에는 소연이 손수 심은 화단이 생겼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는 작은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 있었지요. 야산 안반수가 그리로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야산에 올랐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땅을 일구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품앗이를 했지요. 차림새가 바뀐 것도 없었고 말수가 늘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 위에 작은 웃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지요. 야산을 내려올 때 멀리 창문에서 불빛이 보이면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소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집에 쌀을 나눠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약을 보냈지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챙겨다 주는 일도 소연이 빠뜨리지 않는 일과였습니다. 처음에 돼지라 놀리던 아이들은 이제 커서 소연을 큰댁 아주머니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요. 예전에 민수는 화면이 금간 스마트폰을 들고 두 자리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던 사내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밭을 혼자 일구던 사내였지요. 마을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바보 소리를 듣던 사내.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렸고 야산에서 솟구치는 안반수가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한창식 회장이 사위의 땅에서 나온 안반수를 보고 소규모 생수 사업을 제안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랑 나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사위답군. 대신 민수는 마을 회관에 안반수를 끌어들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 수도꼭지를 달았지요. 그것이 민수가 한 전부였습니다. 크게 떼돈을 벌지도 않았고 갑자기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처럼 야산을 일구고 밥을 먹고 소연과 나란히 걸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네 마당에 작은 상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이진수와 민수 그리고 소연과 순이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하얀 김이 오르는 쌀밥과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지요. 소연과 순이가 나란히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두 여자가 부엌 안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당 끝에서도 들렸지요. 이진수가 탁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올해 농사는 어떠냐? 괜찮아. 잘 됐네. 이진수가 탁주잔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또 그러네. 아니, 진심이야. 형이 그때 찾아왔을 때 내가 문전박대했으면 형은 진짜 끝이었어. 이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탁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야, 형이 잘할게. 앞으로 두 형제가 탁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유리잔이 맞닿는 소리가 가을 마당에 맑게 울렸지요. 밥을 다 먹고 이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형은 이만 가볼게. 이진수가 문을 나서다 멈춰섰습니다.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보았지요. 민수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형도 바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진수가 피식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순이가 이진수의 옆으로 나란히 붙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골목 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저녁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소연이 민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주버님을 버리지 않아서요.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민수가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당신 손을 봤지.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돼. 속을 봐야지. 형도 겉은 나빴지만 속은 아직 남아 있었어. 소연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진짜 바보였으면 저를 못 봤을 거예요. 바보는 손을 못 보거든요. 얼굴만 봐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마당에 흩날렸지요. 지붕 밑에서 참새가 지저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반수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조용하게 울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이민수의 야산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안반수는 여전히 솟았고
마을 회관 수도꼭지에서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소연의 2층 집 마당 화단에는 해마다 꽃이 피었지요. 이진수와 순이도 옆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진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지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허세 대신 진심이 그 얼굴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진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 형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돼지라 놀린 아내가 대기업 회장 딸이었대. 바보라 놀린 동생이 형을 살렸대. 사람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멀리서 민수가 야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손에 삽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집 창문에서 소연이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그쪽을 향해 손을 들었지요. 아이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잘 살았지. 진짜 바보는 사람 겉만 보는 사람이야. 속을 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란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읍내 공원이었지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꽃 구경 왔네요. 그러게. 버스에서 약속했잖아요. 언젠가 꽃 구경 가자고. 민수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얼굴 위로 벚꽃잎이 하나 떨어졌지요. 민수가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위에 분홍빛 꽃잎이 내려앉았지요. 민수가 꽃잎을 소연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오던 날 고개를 숙이고 걷던 여자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가볍고 환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내렸습니다.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나란히 흔들렸지요.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보는 데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다. 겉만 보고 비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속을 본 자는 평생 복을 얻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 보는 이치는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